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조문객의 위로가 아니라 빛 독촉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3일째. 저는 아직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남편이 남긴 10억의 빚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이 제게 내민 것은 위로가 아니라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낸 아내에게 빚더미만 떠넘기고 연을 끊은 시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한 유산 속에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기막힌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3주 전, 저의 남편 최도연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55세의 나이로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남편은 평소처럼 제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일찍 들어올 테니까 맛있는 거 해놔. 무슨 이야기인데 아침부터 그렇게 생색이야. 비밀이야. 여보도 분명 좋아할 거야.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저는 남편이 하려던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습니다. 장례식 첫날, 시댁 식구들은 그래도 가족의 역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곡했고 시동생 내외는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도연아. 아이고, 내 아들. 네가 어떻게 어미보다 먼저 가니? 그런데 둘째 날 오후 상주석에 앉아있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라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도연 씨 유가족 맞습니까? 대출금 연체 2개월째입니다. 사망하셨다면 상속인이 갚으셔야죠. 네? 무슨 대출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무슨 대출을? 저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대출이 있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빚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5억, 사업 보증 3억, 사채까지 합치면 도합 10억이 넘었습니다. 장례식 셋째 날, 시동생 최도영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합시다. 형님이 남긴 빚이 10억이 넘는다면서요. 네, 지금 파악 중이에요. 아직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고 뭐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형수님, 우리가 왜 그 빚을 떠안아야 합니까? 도영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연 씨 유산 문제는 가족이 다 같이 상의해서 가족이요? 형님 장례비도 저희가 절반 냈는데 빚까지 나눠 갚으라는 겁니까? 시동생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며느라, 도연이 아내도 너 아니냐? 남편 빚은 아내가 갚는 게 도리지. 우리 늙은이한테 무슨 죄가 있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법적으로 상속 문제는 같이 정리해야 해서 됐습니다. 저희는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재산이고 빚이고 전부 형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시동생은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서명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자리에서 남편의 피부치들은 남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도연 씨가 아직 차갑지도 않았는데 차가워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서로 좋은 겁니다. 이 각서에 서명하시고 앞으로 빚 문제로 저희 찾지 마세요. 연도 끊는 게 좋겠습니다. 연도 끊자 28년을 한 집 식구로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빚은 아내인 제가 갚는 것이 도리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각서를 챙기자마자 발인도 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28년 시집살이의 마지막 모습이 그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남편의 유산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저 또한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하려던 중요한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저는 몇 달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남편의 발인이 끝난 뒤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집이 하루아침에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남편의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찌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치찌개를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49제도 채 끝나기 전에 채권자들의 독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남편의 사업 보증을 섰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각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도연 씨가 보증선 3억, 이제 상속인인 사모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 주시죠. 지금 당장 그런 돈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제 말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에 가압류를 걸겠다는 통보가 왔고 사채업자는 밤낮 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빚이라는 또 다른 죽음이 저를 조여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친정 동생 미정이었습니다. 언니, 이러다 언니까지 쓰러지겠어. 일단 우리 집으로 와서 지내. 빚은 하나씩 정리하면 되지. 미정아, 고마운데 나 혼자 해결할게. 너희 가족한테까지 피해주기 싫어. 무슨 소리야. 시댁 사람들은 정말 연락 한 통 없어? 시동생은 형 빚도 아닌 것처럼 빠져나갔다며. 미정이의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은 정말로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의 49제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의 제사 날짜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미연이에요. 내일 도현 씨 49제 마지막 날이라 혹시 오실 수? 우리는 상속 포기했어. 빚도 네가 다 떠안기로 했잖아. 제사도 네가 알아서 치러. 우리 귀찮게 하지 마.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제사상을 차렸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보험 사기 전화보다 차가웠습니다. 시동생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 씨 49제 날짜를 알려주었더니 답장은 한 줄이었습니다. 형수님, 각서 쓸 때 다 정리된 겁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살기 바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울 힘마저 다 빠져나간 사람은 웃는 수밖에 없나 봅니다. 남편의 49제를 혼자 마친 저는 본격적으로 빚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8년을 산 아파트를 내놓는 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이 집을 지키지 못해서. 집이 팔린 돈으로 은행 대출의 절반을 갚았지만 남은 빚은 여전히 5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작은 반지하 방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저의 55세 인생은 다시 바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식당 설거지, 낮에는 가정부, 밤에는 편의점 야간까지 몸이 3개라도 모자랄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저에게 익숙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거기서 일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우리 창피하니까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답장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창피한 건 빚진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 시댁과의 연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시댁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제가 가장 힘든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뜻밖의 선물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선물은 남편이 떠난 지 딱 1년이 되던 날,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댁이 찾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28년의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을 붙이다가 기름에 손을 대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이 아파서가 아니라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도현 씨, 보고 싶어요. 당신 없는 1년이 28년보다 더 길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옷까지는 정리해서 기부했고 책과 서류는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옷장 맨 위 칸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애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지만 남편은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방은 왜 안 버렸니, 도연 씨? 이렇게 낡았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 관련 서류였지만 맨 밑바닥에서 노란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이에게 생일 축하해. 늦어서 미안해. 제 생일은 아직 2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 봉투에 생일 축하한다고 써놓았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남편의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큰 결심을 한 뒤일 거야. 그동안 숨겨서 미안했어. 사업이 흔들리면서 빚이 늘어나는 걸 보고 네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네게 빚만 남기고 가는 못난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준비했어. 이 서류들을 꼼꼼히 봐줘. 네 생일에 맞춰서 모든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해, 영원히. 저는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읽기를 시도하다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토지대장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잡종지, 면적은 3,000평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주식계좌 내역서였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평가액이 무려 25억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감정평가서였습니다. 그 땅의 감정가는 재작년 기준으로 이미 30억을 호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반지하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뭐야? 30억의 땅과 25억의 주식, 합치면 55억이 넘는 자산. 그런데 왜 남편은 이것을 숨겼을까? 저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빚 때문에 가족이 흩어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빚이 해결될 때까지 이 자산이 빚에 잠식되지 않도록 숨겨두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빚을 다 갚고 나서 저에게 이 자산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입가는 올라갔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정말 바보였어. 이런 걸 왜 혼자 준비하다가 왜 혼자 가버렸어? 그날 밤 저는 서류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발을 뻗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친정 동생 미정이가 소개해준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한미연 씨, 이 서류들을 어디서 찾으셨다고요? 남편 유품 속에서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정말 제 것이 되는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분이 사망하시면서 이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셨죠. 네, 각서를 쓰고 법원에도 포기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유일한 상속인은 한미연 씨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주식은 한미연 씨의 것이 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 씨, 이 땅이 어디인지 아세요? 화성시 동탄 신도시 인접 지역입니다. 지금 개발 압력이 엄청난 곳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50억 이상입니다. 주식까지 합치면 한미연 씨는 7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시는 겁니다. 7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반지하 방에서 새벽 설거지를 하던 제가 70억의 자산가라니. 김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 포기를 번복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번복이 가능한가요? 이미 각서도 쓰고 법원 신청도 마쳤는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소송으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시댁이 저를 버렸듯이 저도 시댁을 조용히 잇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제 발로 걸어다니는 법이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1년 동안 고개만 숙이고 살았던 제가 하늘을 보는 법을 다시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미연 씨, 조심하세요. 돈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특히 이미 한번 당신을 버린 사람들이라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친정 동생 미정이에게도 당분간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일은 빚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새벽 설거지와 가정부 일로 모은 3천만 원, 그리고 주식 일부를 처분해서 남은 빚 5억을 모두 갚았습니다. 빚이 사라진 날, 저는 은행에서 나와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10억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도연 씨, 다 갚았어요. 당신이 남긴 빚, 제가 다 갚았어요. 이제 당신이 남긴 선물을 받을게요. 그리고 저는 반지하 방을 나와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1년 만의 햇빛이었습니다. 새벽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새 끼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박은정 씨였습니다. 어머, 형수님 맞죠? 여기서 뭐 하세요? 은정아, 오랜만이야. 그냥 장 보러 왔어. 형수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혹시 좋은 일 있으신 거예요? 박은정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아니야, 뭐 좋은 일 있겠니? 그냥 빚 조금 정리하고 조금 편해졌어.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형수님, 어머니가 요즘 형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한번 연락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을 끊자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 생각을 운운합니다. 그래, 시간 나면 연락해 볼게. 먼저 가볼게. 은정아.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형수님, 혹시 이사하셨어요? 예전 반지하 방에는 안 계시던데.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이사한 것을 신우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조금 좋은 데로 옮겼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니? 아, 그냥 동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요즘 돈 좀 생기셨나 봐요. 저는 대답을 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소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 동생 미정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시동생이 나한테 연락했어. 언니가 큰 돈이 생겼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 뭐? 도영 씨가 너한테까지 연락했어. 언니, 정말 무슨 일 있어? 언니가 갑자기 이사도 하고 일도 그만뒀다며 나한테도 숨기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70억. 정말 70억이야. 그럼 시댁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래, 냄새를 맡은 거야. 벌써부터. 미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조심해. 그 사람들 상속 포기했다고 쉽게 물러설 사람들 아니야. 분명 무슨 수를 쓸 거야. 미정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직접 제 아파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라, 미연이,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어머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가 너무했지. 연을 끊자고 한 건 우리가 실수였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위한 눈물인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미연이 우리가 알아. 도연이가 남긴 거 네가 다 받았지. 그게 얼마라는 소문이 있더구나.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있지. 도현이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그 재산에도 우리 몫이 있는 거야. 어머니, 상속 포기하셨잖아요. 각서까지 쓰시고 법원 신청도 마치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빚만 있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속은 거야. 우리도 도연이가 그런 재산을 숨겨놓은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1년 전 장례식장을 떠올렸습니다. 빚더미라며 연을 끊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다른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건가요? 다시 한 가족이 되자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도연이 재산 우리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조금 더 닫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연은 이미 1년 전에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한미연, 너 이렇게 배은망덕하면 안 돼. 우리가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28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28년은 빚이 있을 때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억이 있을 때는 다시 가족이 되자고 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시댁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겪으니 몸이 떨렸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시댁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절대 번복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님, 계속 찾아올 것 같아요. 시어머니 눈빛을 봤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준비하죠. 한미연 씨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는 기록하고 필요하면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에 CCTV를 설치했고 시댁과의 모든 연락은 문자로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시동생 최도영 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우이와 박은정 씨까지 3명이 함께였습니다. 형수님,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수님, 그렇게 차갑게 나오시면 안 되죠.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인터폰을 통해 대화했습니다. 사정이요. 어떤 사정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 사업이 망했습니다. 은행 빚이 5억이 넘어요. 형수님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영 씨, 그게 왜 제 문제죠? 저는 도영 씨 사업에 투자한 적도 보증을 선 적도 없어요. 형수님, 그래도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형님이 남긴 재산이 70억이라는데 그 중에 10억만 빌려주시면 빌려달라고요. 아니,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최도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저희가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정도도 안 되겠습니까? 28년이요. 그 28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인터폰 너머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도영 씨가 제게 각서를 내밀었던 날을 기억하세요. 연을 끊자고 하셨죠. 그때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요. 형수님, 그건 우리가 빚만 있는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만약 재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재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그게 바로 도영 씨들의 진짜 얼굴이에요. 인터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형수님이 돈이 생겼다고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변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빚이 있을 때는 쓰레기처럼 버렸다가 돈이 생기니까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인데요.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죠. 형님 재산에 저희 몫이 있다는 건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좋아요. 그럼 법대로 하세요. 소송하시든 뭐든 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님 통해서 대응할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인터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으로 세 사람이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씁쓸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돈 앞에서 이 18년의 정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미연 씨, 시댁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소송을 하나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승사는 전혀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법원 심판으로 확정된 사안이라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요. 소송 과정에서 한미연 씨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연 씨가 남편의 재산을 숨겼다거나 시댁을 기만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숨겼다고요. 남편이 숨긴 걸 제가 1년 뒤에 발견한 건데, 그리고 기만이라니. 누가 누구를 기만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준비하죠. 시댁이 소송을 걸어오면 오히려 역공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둡시다. 저는 그날부터 1년 전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각서, 49제 때의 전화, 그리고 시댁이 보낸 문자들까지 모두가 제 폰에, 제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이 소송을 준비하듯 저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을 뺏기 위해, 저는 제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던 날,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지켜봐요. 당신이 지키려던 것을 제가 어떻게 지키는지. 소장을 받은 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다리던 칼이 뽑혔으니 이제 싸울 일만 남은 겁니다. 한미연 씨, 상대방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인이 재산을 숨겼으므로 상속 포기는 무효. 둘째, 한미연 씨가 재산 존재를 알고도 시댁을 기만. 셋째, 상속 포기 당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대한 착오요. 그럼 빚이 있으면 포기하고 재산이 있으면 번복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깁니다. 문제는 그들이 소송 자체보다 다른 걸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요. 네, 한미연 씨를 지치게 만들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런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김 변호사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시댁의 전략은 본격화되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유산을 가로챘다. 시댁을 내쫓고
혼자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저를 힐끔거렸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기사 났어. 인터넷에도 올라왔어. 시댁이 언론에 제보한 것 같은데. 미정이가 보내준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남편 유산 70억 독식한 며느리, 시댁은 거리로 내몰렸다. 기사에는 시어머니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빚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늙은이는 쫓겨나서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도현 씨, 당신 어머니예요. 당신이 그렇게 효도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세요. 김 변호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미연 씨, 기사에 반박할 자료를 모아주세요. 특히 시댁이 상속 포기를 먼저 요구했고 연을 끊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각서 사본, 시어머니의 전화 녹음, 시누이의 문자 메시지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1년 전 시장에서 박은정 씨를 만났을 때의 대화를 저는 녹음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녹음 속에서 박은정 씨는 저에게 연락하라고 부추기면서도 시댁이 먼저 연을 끊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시댁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벌주는 것보다 제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에 들어서며 시댁 식구들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시누이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그들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스크린에 띄워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각서, 상속 포기 신청서, 그리고 시댁에게 보낸 문자들,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가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땅과 주식의 존재는 고인의 유품에서 1년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피고는 발견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절차를 법대로 진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시댁 측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상속 포기 각서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빚만 있다는 이유로 연을 끊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재판장이 시댁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상속 포기가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인이 재산을 숨겼기 때문에 원고들은 빚만 있는 줄 알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착오 취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재산을 숨겼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시댁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멈추었고 시동생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 임입니다. 28년을 같이 살았어요. 원고 측 발언은 변호사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말해야겠습니다. 그 며느리는 악랄한 사람입니다.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시댁을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는 법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의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 같은 며느리 처음부터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이
마지막 칼이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28년의 세월이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만약 남편이 남긴 게 정말 빚뿐이었다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셨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미연 씨,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기일에 선고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며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뒷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이 예전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서며 남편의 사진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도연 씨, 오늘이에요. 당신이 지키려던 것들이 이제 법의 판단을 받는 날이에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 측의 상속 회복 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 포기는 법원 심판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재산 취득은 적법한 상속에 의한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반의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겼지만 잃은 것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시동생 최도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각자 살아가는 거죠. 1년 전에도 그랬듯이. 형수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도영 씨, 28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묻고 싶네요. 그 28년 동안 도영 씨는 저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최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동생 미정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편하게 살아. 그래, 끝났어. 그런데 미정아,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아. 왜 언니가 이겼잖아. 이겼어. 그런데 이기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은 몰랐어. 28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미정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 돈이 없을 때는 안 보였을 뿐이지. 언니는 그냥 진실을 알게 된 거야. 미정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동생의 사업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시누이에게서 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형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와야 할까? 아니면 그들이 자업자득이라고 외면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의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한미연 씨, 무슨 일이신가요? 변호사님, 시어머니 병원비를 좀 붙여주세요. 익명으로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는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일자리를 소개해 주세요. 한미연 씨,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한미연 씨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건 70억이 아니에요. 빚더미 속에서도 저를 생각했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제가 지키려면 저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한미연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제대로 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원수를 밟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병원비는 익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시동생에게는 지인의 공장 일자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누구의 도움인지 모를 겁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8년의 시집살이가 빚과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 안에서 제가 배운 것은 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저는 이제 세상에 나누려 합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붙인 지 한 달 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의 일부를 팔아 작은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곳은 무료 급식소이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쉼터였습니다. 이름은 도연 쉼터로 지었습니다. 개소식 날 친정 동생 미정이와 김 변호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현판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여기에요. 당신이 남긴 것들이 이제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쉼터를 운영하면서 저는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재료를 준비하고, 낮에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어느 때보다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쉼터 문 앞에 서성이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춥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죽고 빚만 남았다고. 저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잠깐 쉬었다 가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세상에 흔한 상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이 쉼터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쉼터가 자리 잡아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쉼터 입구에서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어서 와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잘 계신지 궁금해서 병원비를 누가 붙여주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세요. 퇴원하셔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형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수님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형수님은 어머니를 도와주셨어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신우이는 차를 마시며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저도 이제 알아요. 형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진짜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으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움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난 일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남편과 처음 만난 날도 눈이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죽음, 빚더미, 시댁의 배신, 그리고 뜻밖의 유산,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70억의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 마지막 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연이에게 사랑해, 영원히. 그 영원이라는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남편의 사랑은 돈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쉼터 문을 엽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빚더미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제 인생이 55억의 선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55억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도 제 자신을 잃지 않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그랬듯이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의 빚더미라며 며느리를 버렸던 시댁. 그러나 그 빚더미 속에는 55억의 선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복수가 아니라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품위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